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이 민주주의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투표, 즉 선거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이 조세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투표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와 민주주의,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어울리진 않죠. 왜냐하면 조선은 민본을 지향한 국가이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즉 우리의 전통 문화를 형성한 조선시대를 살펴보면요, 오늘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볼 만하네,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왕 시대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세금을 걷었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조세, 공납, 역, 요 세 가지인데요. 조세는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은 농업국가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나오는 수확량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거, 마지막으로 역은 남성의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성을 짓거나 도로를 보수하는데 인력이 투자가 된다면 유사시에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땐 국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조세, 즉 농사를 짓고 농사의 소출물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는 다펌 손실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토지라는 게 지역마다 이 비옥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토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해에 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안 온다라든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같은 땅이더라도 소출량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펌 손실법이란 말은 추수기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가 되면 관료가 파견이 되는 겁니다. 문제 뭐냐? 언제나 시스템이 좋아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제도가 너무나 부정을 저지르기 되게 좋은 거예요. 가서 뭐 세금을 이렇게 수취하러 조사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향응을 접대를 받는다라든지, 혹은 뇌물을 받으면 불공평하게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온갖 수령과 관료들과 향리들의 부정과 부패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세종이 제안한 내용은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렴이 되게 되는 거죠. 조세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거두겠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세종 때는 새로운 조세제도 개혁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종의 스타일 대충 예상이 되시죠? 한 번에 일을 덜커덕 진행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단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논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아주 영명한 이 과거 응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조세제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이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계속 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아이디어를 모았더라면 반대편에선 유명하죠. 황희정승 혹은 뭐 안순 같은 세종이 굉장히 아꼈던 신하들을 현장에 파견합니다. 왜냐? 현장을 봐야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혁안을 집행하기 전에 뚜렷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바탕하에서 아주 수년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30년 3월 5일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약 5개월간의 여론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왜냐면 조선은 왕조 사회고 전통 국가입니다. 왕과 사대부가 백성을 다스리는 거지,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이 정말 위한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여론조사까지 한다? 이런 사례는 쉽게 말해서 동서고금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개월간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7월 달이죠.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엔 일단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동향부터 파악하자 하면서 중간 점검 보고 회의도 아주 긴밀하게 진행됩니다. 여론 동향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쪽은 찬성 여론이 많고요. 그에 반해서 토지가 좀 척박한 강원도, 평안도, 그리고 이제 오늘날 함경도라 불리우는 함길도 등은 반대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론 동향을 파악한 다음에 실제로 국민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전답 한 결마다 조 10말을 거두되 평안도 함경도는 지역이 척박하니까 7말로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가부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게 국민투표란 말이 좀 어색은 합니다. 백성투표? 이것도 좀 어색한데 여튼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참여했던 사람이 무려
17만 2,806명입니다. 실제로 조선 전기 때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뭐 통상 한 4,5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전체 인구로 본다라면 숫자가 좀 적은 수긴 하지만 국민투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가가호 관료들을 파견해서 그 여론을 묻고 공정하게 체크한다는 부분에선 근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물어봤다. 대단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재밌는 게요. 찬성표는 98,657명, 그리고 반대표가 74,149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찬성표가 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돌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대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또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결론은 뭐냐? 일단 세종은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대부분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그동안 준비했었던 개혁안을 밀고 가는 거죠. 다만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 여론이 왜 많은가, 그리고 특정 지역은 왜 반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면서 반대 여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 전기 때 사실 국가도 굉장히 풍요롭고 조세 수입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게 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접적인 결과는 뭐냐?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은 세종의 뛰어난 역량이 있겠지만 그 역량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여론조사였던 거죠. 그리고 국민투표였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게 되고 그 의견의 최종적인 결과를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데이터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들. 세종의 핵심적인 정책이 과거 전통주의 사회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수렴과 절차와 굉장히 유사하게 맞닿은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도 훌륭한 통치를 하려고 여론조사와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이 된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노력들을 더욱더 다양하게, 진중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역사학자 심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